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의 배경에 이른바 시추놀이에 나선 누리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추놀이가 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립니다. 시추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추는 보통 석유를 파낼 때 쓰는 표현이죠.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말하는데요. 시추놀이는 마치 석유를 파내는 것처럼 특정인의 과거 행적을 캐내 민원과 신고를 넣거나 공론화시키는 일종의 인터넷 놀이 문화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담당 기관에서 나서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사를 촉구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마녀 사냥식 흠집내기가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시추놀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의 뭐 줄을 이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시추놀이, 누리꾼들의 탐사, 뭐 이걸 통한 결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시추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 용어로 파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무덤을 그러니까, 파헤치는. 네, 과거의 행적을 파헤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꺼내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백종원 골목식당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백종원 씨에 대한 이제 찬사 내용이 주를 이루던 커뮤니티였었는데, 이런 뭐 팬클럽 비슷한. 네, 그래 미담이 주로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파헤쳐서 국민신문고에 이제 민원을 넣었다는 인증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영상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위법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했는데 여기서 뭘 네. 썼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방용품 같은 것들도 다 인증받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백종원 씨 딴에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농약 분무기 같은 걸 이용해서 소스를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축제에서는 좀 이색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을 텐데 사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허가받은 식기구가 아니니까. 주방 이 조리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죠. 이제 백종원 씨에 대한 평이 좋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파묘, 시추놀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티즌들이 찾아서 거기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신고를 하는 시추놀이 혹은 파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네티즌들이 아니라 이 중에는 아예 전문 저격수로 인정받은 사람도 등장을 했다고요? 있습니다. 이 농약통 백셰프, 아마 이제 이 농약 분무기가 워낙 또 화제가 되고 이 백종원 씨가 아니 어떻게 이런 위법 불법을 저지를 수 있으면 약간 상징물처럼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닉네임이에요. 농약통 백셰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인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무려 72건입니다. 72건. 그럼 거의 하루에 이제 2개꼴로 어쨌든 포착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걸 또 스스로 인정해서 공유하고 알리고 했던 거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내부자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고요. 아니면 경쟁사의 직원일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또 이 더본 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이랑 이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맹점주분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일단 당사자는 관련 내용을 전부 일단 부인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꼭 이제 농약통 백 셰프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이제 백종원 씨도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관계 왜곡하거나 이제 온라인에서 유포하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 농약통 백 셰프라는 사람이 장문의 입장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 행위는 이거 악의적인 민원 이렇게 폄훼하지 마라. 이 문제의 본질은 당신이 지속적인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익 감시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공익 제보자로 나를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반복은 이거 집요하고 이거 누군가 뭐 망하길 바라고 이런 차원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이거 책임감의 발로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방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짚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아까 조금 전에 M장이 이제 그 전해주시게 되지만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에 대한 팬심 비슷한 네. 그런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180도 돌변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무슨 계기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 좀 쌓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가맹점주들과의 마찰이 좀 있었고요. 전에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이제 햄 제품 같은 경우, 백햄 같은 경우, 백종원 씨의 평소 이미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그리고 원재료를 좀 듬뿍 넣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늘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장해 왔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면서 그 백종원 씨를 응원하던 분들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오히려 이제 비난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바탕에는 어떤 실망감 내지 배신감 이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걸 응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로는 나에게 행복감이나 쾌락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소위 말하는 인터넷 용어로 나락을 갈 때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기점 이후로는 이제 미담이 아닌 안 좋은 이야기들만 이제 좀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백종원 씨가 좀 더 그게 극적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뭐 저는 사실 백종원 씨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일이 워낙 그러니까 다른 곳에 관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이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방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팬덤과 안티 팬덤 관계도 여기에 좀 녹아 들어가고 그렇죠. 그 얘기겠네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경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자경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경단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거. 그래요? 이를테면 개똥녀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개똥녀 사건이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인터넷 자경단이 최초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이 건도 사실은 그런 자경단 활동과 연관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뭐 백종원 대표 케이스를 벗어나서 좀 일반화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추놀이. 라고 하는 어떤 이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거 과도한 거 아니야?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도파민 말씀도 주셨지만 누군가가 최정점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쾌감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백종원 씨 사례로 이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 사회가 공정, 위선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도 이제 일가를 했는데 그냥 비즈니스맨이고 이제 장사 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스탠스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실망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를테면 되게 공익의 수호자처럼 소상공인의 수호 천사인 것처럼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비됐던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 주신 백햄 논란도
한돈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 함량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더 가격도 비싼데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그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와 닿았던 거고 그리고 이를테면 되게 작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판매하는 물품이 되게 양이 적은데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는 되게 풍성한 것처럼 하고 이런 게 다 위선적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 본인이 그냥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로까지 뭐 아까 표현대로 이제 나락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되게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 현상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좀 이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시추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놀이, 유흥,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의 놀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고발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나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머지 또 많은 분들은 놀이의 개념으로 재밌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좀 여쭤보려는데 이게 시추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제대로 된 장명이냐.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꺼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네. 하여간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을 계속 파고든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거의 스토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코 그러니까 변호할 정당화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 이렇게 만약에 그 성격을 정리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경단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경단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개척지가 등장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공권력이 미처 투입이 되지 못한 상황, 무질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질서를 잡느냐? 스스로 잡는 게 이게 자경단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질서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우리에게 질서를 중요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의 혹은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경단 활동을 한다. 또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자경단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인터넷 자경단 활동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똥료 사건이랄지 아니면 타진료 사건이랄지 아주 가깝게는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랄지 이런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인터넷 자경단 활동이 아주 극도로 달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저는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놀이를 위해서만 활동하신 분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전 영화가 하나 좀 떠오르더라고요. 배트맨이 나오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 보면 배트맨이 항상 경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를 따라하면서 실제로 배트맨처럼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좀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 배트맨 복장을 하고 이제 못된 짓을 할 때도 혹은 이제 정의로운 척 행동을 할 때도 배트맨을 그 흉내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감과 놀이. 그러니까 결국 시추놀이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놀이를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관련돼서 죄송하지만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있긴 있어요. 게임화 또는 논리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게임적인 요소가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영역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자경단 활동도 보게 되면 그런 게임화의 요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근데 저는 그 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설령 논리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 종사자분들이 좀 약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그 의혹을 터뜨리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언론의 어떤 그 본령이기도 하지만 그걸 한 건을 해야 팔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동기는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 기능이 그럼 폄하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도 느끼고 나의 존재감도 느끼면서
또한 어떤 도파민도 분출이 되는 것은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활동의 그 성격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성립될 수 있잖아요. 예. 결국은 사후적 평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제가 너무 사심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아무래도 음모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어떤 음모론자들은 놀이를 위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걸 믿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곳에 돈, 이윤 아니면 주목과 관심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익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도 진행자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면적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더 중시돼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층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같은 공동체를 운영해야 될 그런 어떤 주체들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럼 이것들을 감시하고 발굴해서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이런 공익적 활동의 과정에서 주체가 누구냐. 전통적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어요. 하나는 수사기관. 네. 그래서 수사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캐내가지고 단죄하는 기능. 또 하나가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사회 감시망을 촘촘하게 펼쳐가지고 이것들을 캐내가지고 사회적으로 알려서 공권력이 그 다음에 따라 붙어가지고 징치를 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이 보통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경로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가 됐고 여기서 일반 국민 대중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경꾼이거나 아니면 제보자 수준.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역할이 부여되고 간주되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느꼈다라면 우리한테 제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캐내줄게.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른바 시추놀이. 놀이라는 저는 장명이 좀 별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시추든 파묘든 이거는 의혹을 캐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의 대중 참여가 전면화돼 버렸다. 맞습니다. 오히려 간접적 역할로 제한돼 있던 게 직접적인 역할로 전면화되어 버렸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네, 저는 좀 비슷한 사례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게 이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좀 떠올랐거든요. 파파라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신고하다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까지도 나타났었어요. 네. 자, 이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시민사회가 너무 경직되는 거 아닐까? 서로가 너무 감시하는 문화가 생길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좀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교통법규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공익적 측면을 얻어내는 게 확실하게 좀 분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짜깁기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백종원이란 타이틀이 달면 일단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백종원 씨가 잘못한 것도 많죠. 그리고 이 문제를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조회수를 노리고 과거에 했던 말을 짜깁기를 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경우도 같이 생겼단 말이죠. 이 부분도 함께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또 다른 층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도 얼마 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어쩌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근데 충분히 검증해서 의혹 제기의 근거를 갖고 하는 정확한 부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섣부른 의혹 제기는 의외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 그 책임성이라는 게 거의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뜻이 이미 의혹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당신들이 뭔데 의혹 제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그러면 확인을 한 다음에 제기하는 의혹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게 이제 배드파더스라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에 공권력이 너무 관여하는 게 소극적이고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그 사이트에 과거에 들어가 보면 얼굴, 직장, 나이, 주소, 번호 굉장히 생생한 정보가 그냥 올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이거 공익성이 있죠. 양육비를 못 받으면 아이는 정말 이 생계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출하는 게 맞아?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도 된다. 이건 아이의 정말 이 존엄과 관련한 직접 결부되는 생계 지원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법원까지 갔을 땐 다 뒤집어지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딱 이 인정된 공권력, 수사기관 뭐 이를테면 또 언론 권력이라거나 언론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사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법원도 인정을 넓게 해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누군가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런 건 지금도 이제 강력범죄여야 할 건 무슨 요건을 충족할 건 이래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데 이걸 사인이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이 기준 같은 게 설립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런 단초가 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의혹 제기를 호루라기 기능으로 그러니까 그 간주를 한다면 이전에 대중들은 호루라기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공표할 수단이 없었으니까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SNS라는 모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격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호루라기를 부는데 이건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현상도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금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맞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헨리 젠킨스라고 하는 그 미디어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참여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살짝 정리를 하면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사회의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하고 언론기관에 있었다면 이제 시민도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죠. 시민을 시민 기자 또는 시민 탐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이게 참여 문화 그리고 능동적인 시민들이 다수 등장한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새로운 현상을 좀 짚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교수, 장윤미 변호사, 임시정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시추놀이 또는 파묘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어떤 이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해서 나의 SNS에 올려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발 행위를 하는 것과 타깃을 딱 정한 다음에 백종원이다 라고 타깃을 정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동기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동기가 달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고 하면 평가는 저는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방향 맞아?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어쨌든 공익성이 연결이 되어 있고 공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자할 때 한번 내각 이런 취재를 하면 진짜 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당사자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위 같은 걸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공개되고 뭐 이러면은 등기부등본닥들 다 떼어보고 그러면서 그게 업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타겟화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백종원 씨에서 이야기 주제가 시작이 됐지만 이분도 그냥 사업가고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 사회적으로 미쳤던 영향력이 적었던 분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무슨 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고 소상공인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좀 강조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이건 좀 다른 거 아니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중성을 넘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를 살피는 것까지
나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돌발적으로 한 행동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한 행동인지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는 사실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도 이런 것들 이런 환경에 워낙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스스로의 기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중들도. 그래서 이 커뮤니티 부분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당했던 부당한 대접이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커뮤니티에 이제 올립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런 일이 있어요.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올렸겠죠. 근데 보면 여론은 그 올린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네가 잘못했잖아. 왜 이거를 거기에 종업원을 탓해? 이러면서 대중이 거기서 판단을 다 내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판단 내리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사안이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 영역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정치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비교를 하면 어찌 보면 간명해지는 게 A라고 하는 특정 정치인이 어떤 구설에 올라요. 네. 그러면 이 정치인의 어떤 그 자질과 소양을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언행을 막 뒤져요. 네. 막 뒤져가지고 당신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 라고 다 막 발굴해서 다 올려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참정권의 어떤 행태로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회 영역에서 이런 거 뭐가 다르냐라는 거는.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따지게 되면 백종원 씨는 좀 특별한 사례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그 양반의 파묘나 시추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른바 일반인과 다른 잣대로 평가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큰 관심을 받으면 그 관심이란 게 참 여러 그러니까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숙명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기를 좀 돌려서 한번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의혹, 문제점을 파헤친다라고 하는 측면 말고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양태가 뭐냐면 고소 고발을 해 들어가는 행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뭔가 의혹을 캐낸 다음에 그것에 완결된 형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고발을 해 들어가는. 네. 특히 어떤 시민단체에서 거의 전문적이다시피 이런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진보 쪽에도 있고 보수 쪽에도 있어요. 뭐 명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파 문제를 떠나서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냥 기사가 의혹 제기로 나온다. 그냥 기계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자기가 당사자여야 돼요. 피해자.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종결이 완전히 깔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언론에서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수사가 정말 개시가 되는구나. 근데 고소고발장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요건이 되지 않는 고소고발건이 아니면 입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신주기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고죄를 제가 이제 변호사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그리고 뭐 수사기관 검찰에 계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예전에는 무고죄로 기소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셨대요. 실무에서. 근데 요즘은 제가 무고죄로 법정 구속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무고 내용도 엄청 정말 음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횡령을 하는데 금액의 어떤 덩어리가 좀 큰 부분을 좀 착오해서 넣었다라고 이제 당사자는 주장했지만 그걸 법정 구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법을 또 이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안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딱 나눠서 이거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통 사람들이 따져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긍정적 요소가 작더라도 그 한 번이 되게 소중한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해서 보통의 변호사분 한 분이 나는 저분들에게 헌법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저분들에게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인용이 되면서 막을 수 있었거든요. 되게 빨리 잘하셨죠. 네. 그래서 그게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그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딱 동등하게 비교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중에서 특히 하나를 좀 찝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목 자본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어텐션 캐피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보다 화폐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면 명망 이런 거 가장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그런 모든 다른 자원들의 전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방송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방송 중에서 시청자들의 청취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먼저 끄는 것이 제1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목자본 혹은 주목사회의 어떤 특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시민단체 특히나 고소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이것도 또 한편으론 놀이는 아니겠지만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딴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이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단체 주체가 시민 단체라는 점을 좀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 단체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시민 사회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단체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민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방식은 고발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안 된다는 표현까지는 좀 어폐가 좀 있어요.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된 업무는 아니죠. 문제는 시민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서 공론을 조직함으로써 시민 파워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들어가는 이게 시민단체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행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의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안이 좀 나눠져야 돼요. 아까 헌법재판관 가처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지가 없었던 그렇죠. 선택지가 없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가치가 있는 거죠.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충분히 시민사회에 어떤 그 화두를 던져서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들을 모으고 시민 파워를 형성해 들어가서 그 시민 파워로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손쉬운 고발의 방법을 그러니까 통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그 자주적인 어떤 해결 능력을 오히려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버리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고소고발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너무 남발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공감이 돼요. 항상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그 결론을 최후 분쟁의 보루라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결론이 최후 분쟁의 보루라고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당사자들이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100% 내가 수용하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게 최후의 보루가 되면 전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도 시민 사회 영역에서도 본인들이 이 갈등을 해소하거나 좀 풀어낼 노력을 기울인다기보다 아주 손쉽게 법원으로 넘기자.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국민의힘 사례이긴 합니다만 가처분을 담당하게 되는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한 재판부가 정말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당원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너무 절차를 법적으로 가져가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건강한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사회 영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한도껏 풀어내고 정말 안 되는 거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시추놀이와 고발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행위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비교. 물론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좀 약간의 그 무리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민적 활동이라고 뭐 개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시추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시민의 모습일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말부터 바꿔야겠네. 시추 행동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놀이라는 그 개념은 별로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놀이라고 하면. 그죠? 아니 저는 여기 우리 참여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신지 몰라요. 놀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말을 건강하고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보자라고 하는. 저희가 이 언어에 너무 선입견을 그런데요.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야말로 놀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큰 선입견을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학습도 좀 그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놀이하듯이 학습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놀이 학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놀이에 너무 강박관념, 부정적인 강박관념 갖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어떤 시추놀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의욕 제기라면 그 의욕의 그 해소 방법도 자발적이고 자주적이면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시민 파워를 형성을 해가지고 의혹의 대상자에게 해명을 하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라. 하고 밝힐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동반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건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놀이라는 문화에 거부감을 좀 가졌던 게 이유가 뭘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순수성에 대해서 계속 좀 열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추 놀이에도 뭔가 그 공익성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서 놀이보다는 좀 더 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의 개념 같은 걸 잠시라도 좀 떠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죠. 네, 많이 썼죠. 제가 볼 때는 시추놀이는 예전에 네티즌 수사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방구석 코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이, 게임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걸 즐긴다, 향유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추놀이를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식으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방구석 코난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결국 여기서 갈라야 되는 문제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도 뇌피셜인 거 알아. 뇌피셜인 걸 스스로 알면서도 한 건 올리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한다? 그런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보통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통 저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잖아요. 설령 오보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못 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 인지하지 못해도 기자라는 직업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기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법원이 견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 기자가 최소한 자기는 진실로 믿었나? 근데 그냥 저는 믿었어요로는 안 되고 그럼 취재를 정말 성실히 했나? 그 주변에 대한 취재는 했나? 뭐 이런 부분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도 무슨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큰 오보를 냈던 언론사가 있는데 워낙에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라서 취재가 좀 제한적이고 근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믿을 만했다. 그러면 구속 요건에는 해당해요. 이게 범죄죠. 명예훼손이고 틀렸으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사라진다. 조각사유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두 가지잖아요. 공익적 목적에 부합했느냐. 그다음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추놀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파헤친다. 아, 맞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무슨 뭐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그것이 내가 파헤치고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저 사람에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의혹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꼭 기자 직군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너무 활성화되고 맘카페, 동네 커뮤니티, 아파트 뭐 주민단체 이런데 되게 자기가 느꼈던 부당함 같은 거 이를테면 뭐 세탁물 아니면 청소업체 어떻게 보면 작은 생활 밀착형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 뭐 어떤 불만이 있으면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보는 잣대가 똑같아요. 이거 공익에 부합해? 너가 정말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 뭐 나쁘게 보려고 올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랑 공유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받게 돼서 그것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면제되는 거죠. 다만 이제 SNS 공간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즉각성이라는 거잖아요. 아, 즉흥적이긴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확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카페에 가려면 최소한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자판 앞에 앉아야 되는 어떤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게 좀 정화를 시키면서 하니까 한 번은 숙고해 볼 수 있는 생각의 여유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SNS가 되면 이게 없다. 그러면서 즉각성에서 그 뭐 즉각적으로 감정까지 묻어나오던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과한 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있죠. 늘 경계해야 되는 게 악마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이게 딱 좌표를 찍어서 악마화하는 건 사실 인터넷상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버업에 종사하면서 이걸 생계로 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저를 그래도 호감을 갖고 봐주시지만 어느 한순간 뭐가 꼬투리 잡히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늘 갖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게 해명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해명했을 땐 이미 내가 잃은 게 너무 많아서 복구되기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은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직장인처럼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바로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어떤 시추놀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그 시민단체 고발 남용을 얘기했지만 네. 시추놀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어떤 그 고소 남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묵과할 수 없다. 이미 묵과할 지경을 넘어섰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고소라고 하는 것들을 나의 억울함을 웅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백종원 씨도 그래서 오늘 오전 기사를 보면 본인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했던 유튜버나 유명인들에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공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유명인 같은 경우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은 굳이 다른 데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공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추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에 대해서 뭔가 의혹 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네, 반론 기회.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고소장으로 가버린다면 이것도 네.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떳떳하면 그 부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지 왜 가만히 있어. 신고 안 하는 걸 보니까 맞네. 막 이런 또 여론을 신경 써서 네,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자경단 활동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타지니오 같은 경우. 타지니오 당시에 그러니까 타블로 씨가 이제 그 학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벌써 한 7, 8년 됐네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죠. 근데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타블로 씨가 그때 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부분은 빨리 법적인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공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른바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참았다. 네. 그래서 적절한 말 그대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참았다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네. 아니다라고 오히려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맞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맞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커져. 그런 것도 있죠. 문제가 더 커져.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일단 놔두다가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오면 그때 이제 고소장 쓰면 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일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타진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것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강 대학생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 달 조금 지나고 나서 금방 사그러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판단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터넷 자경단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한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빠른 고소고발이 취해졌기 때문에 혹시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범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던 당사자 대학생의 부모가 변호사와 협업을 잘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억측들을 제기하는 부분을 샅샅이 골라내서 바로 고소고발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잠재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가능해서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빠른 게 좋은 건지 늦은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래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게 아니라는 반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면 고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어떤 공적인 토론 영역에서 맞대응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한강 그 사례를 얘기했다면 오히려 이제 가해 학생으로 몰렸던 그 부모나 이런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팩트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통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게 오히려 더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백종원 씨의 경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종원 씨에게 제기됐던 시추놀이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꼭 수사기관이 그 수사권을 동원해서 뭔가 증거를 찾아야만 팩트 반박이 가능한 사안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팩트 반박이 가능했던 것이냐
후자라고 한다면 그 고소로 가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권을 남용하면서 자기 방어막을 사법권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백종원 씨만 해도 케이스가 또 섞여 있고 이를테면 위법이 아주 명확한 건 아까 농약 분무기 같은 경우는 꼭 수사기관을 동원해야만이 진실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축산물을 옮기는데 이제 냉장을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차량으로 옮겼던 뭐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니까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시민단체 고발 남용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관 보면서 가처분 신청한 거 비슷한 거죠. 그건 사안마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이런 시추놀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근제해서 따져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언론사로 전화하거나 편지 보내거나 이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과거에는. 때가 있죠. 미디어 환경에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 지목 대상자의 초창기 빠른 정무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주 납작 엎드려야 되고요. 맞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싶으면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 판단 내리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시추는 사회적 감시의 민주화. 네. 뭐 이쯤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